야다마 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3월 보름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는 임금이 베푸는 궁중나래가 열렸습니다. 왕실 정원에는 만개한 매화 꽃잎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종 춘섬의 말에 연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하며 행동을 해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봄날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18해를 살면서 궁궐 안뜰을 거닐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아, 저기 봐. 매화가 만개했구나. 곧 있으면 질 것 같아. 그때 연회에 참석한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한 젊은 관리가 지나갔습니다. 녹색 관복이 바람에 나부꼈고 그가 들고 있던 책이 그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같은 순간 책을 집으려던 젊은 관리와 연화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연화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봄날의 시냇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젊은 관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잠시 멍하니 그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던 연하는 얼굴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가씨, 저기 마주치신 분이 사헌부에 새로 오신 홍주서 날이랍니다. 춘섬이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홍주서 날이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저리도 잘생기신 분이 아직 혼인도 안 하셨다고 하고요. 들리는 말로는 아직 마음에 두신 정인도 없다고 합니다요. 아가씨, 홍나리께서 이쪽을 보고 계십니다. 춘섬의 말에 연화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가 홍주서와 눈이 마주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홍주서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양 도성을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가씨, 홍주서 나리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춘섬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주막에서 다른 관리들과 승진 축하연을 가지셨는데 옆자리 무관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홍주서 나리께서 말리시다가 어서 말해보거라. 탁주병에 머리를 맞으셨답니다. 지금 의원이 정성껏 치료하고 계시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부처님 전에 홍주서의 쾌유를 빌었지만 소식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한양 도성 북쪽 삼청동의 외진 곳에 자리 잡은 한의원에서는 쉴 새 없이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예 백명수의 거처였습니다. 홍주서가 누워있는 방 안에는 영지버섯과 인삼 천공 백출 등의 한약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홍판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풍칠 처혈을 자극해야 하옵니다. 의원이 은침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아직도 의식에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마에도 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연기만이 흐릿하게 피어올랐고 이마 위에 3개의 뜸을 올려놓은 홍주서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포나루에 이상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뱃사공들은 그날따라 유독 음산한 기운에 모두 나루터를 떠났고 오직 한 척의 배만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돛을 단 배가 달빛에 비친 모습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황천배와 같았습니다. 이 나루터가 삼도천으로 가는 마지막 정착지라 했으니 어쩌면 정말
저승으로 가는 황천배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면에 닿는 듯 마는 듯 희미했고 도포자락은 바람 없는 밤에도 서늘하게 나부꼈습니다.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홍주서의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였습니다. 봄날 시냇물처럼 따스하던 홍주서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참으로 귀찮은 것이구나. 손과 발을 휘휘 털어보며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영의정의 저택에서는 최대감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으니 어서 마중 나오거라. 최대감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기에 이리 말을 하는 게요? 내가 누구겠느냐? 너의 이승에서의 생은 이미 다했거늘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냐? 그의 말에 혼비백산한 최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저택의 대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 앞에는 웬 젊고 잘생긴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홍주서의 몸을 빌린 저승사자는 훤칠하게 생긴 젊은이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검고 깊은 연못처럼 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붉은 반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오시지요. 최대감이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저승사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책장의 서책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문갑 위에 놓인 청동 향로도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최대감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도 저승사자는 방 안을 서성이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이승의 물건들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저승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감은 갑자기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였던가? 차 한 잔 하자 하지 않았나? 마시게나. 몸이 건조한 서승사자의 말에 자리에 앉은 최대감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좌의정 김판석이 최대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자가 저희 자리를 노리는 것은 물론이요. 제가 이승을 떠나면 제 가족들을 어찌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특히나 제 딸 연아가 걱정입니다. 그자의 아들은 악명 높기로 첩을 셋이나 두었다는 소문이 있고 성품 또한 포악하다 하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제 딸과의 혼인을 강제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감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가족들의 안위만이라도 보살피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좋다, 보름을 주마. 아니, 한 달 그 정도면 되겠지. 저승사자는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승이란 곳이 궁금해졌다. 그대가 이곳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도 이곳에 머물며 이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대감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합천에 있는 내 예봇의 아들이 한양에 잠시 일이 있어 왔네. 김도령이라고 하네. 앞으로 우리 집에 머물 테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잘 모시도록 하여라. 이제 김선비가 된 저승사자는 단정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춘섬아, 연화가 여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김도령이라는 분, 전에 배웠던 홍주선 아리와 참 비슷해 보이지 않니? 아이고 말씀하고 보니 그런 듯하네요. 하지만 소문으로는 홍주서 나리께서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신다고 하니 그저 닮은 분이신가 봅니다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 최대감 앞으로 좌의정 김판석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혼례 예단을 의논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후
좌의정 김판석의 아들 김상호가 최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명으로 마지못해 연못가에서 그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여필종부의 도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김상호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글도 읽고 배웠다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하오. 여자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기르면 그만이지 않겠소? 연하는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첩실도 셋이나 두셨다고 하던데요. 갑작스런 연하의 말에 당황한 김상호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큰 부인으로서 소실들도 잘 가르쳐야 할게요. 소실들은 모두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메스꺼렸기 때문입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앉으시오.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김상호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자가 남자의 말을 끊고 자리를 뜨다니. 여자의 도리는 오직 하나.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낳는 것뿐이요. 그때 김선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씨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여인에게 자식을 낳으라 말할 수 있단 말이오. 씨부터 구해 오시는 게 좋을 듯하오만. 김상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홍시처럼 벌겋게 변했습니다. 뭐라 했어? 감히 누구에게? 보이지 않소? 당신의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려. 김선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김상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급히 김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자와 말씀을 나누실 가치도 없사옵니다. 그냥 가시지요. 연화는 김선비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뒤에서는 김상호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버러지 같은 놈? 네 놈이 누군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저 망나니 같은 놈아. 하지만 연하와 김선비는 이미 연못가를 벗어나 사랑채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 오르자 연못의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연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곤란하던 차였습니다. 이를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할 만한 먹을거리를 가져가 주시면 돼요. 내 몸이 시장하다는 것 같으니. 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죠.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다과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연하가 그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연하는 청주와 족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리 맑은 빛깔의 물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김선비는 청주를 따른 잔속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둘은 정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연하가 작은 술잔을 들어보이자 김선비도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그토록 즐기는. 김선비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은 참 특이하시네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보시는. 연하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홍주선 아리를 아시나요? 홍주서라. 김선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으시오? 그냥 선비님께서 제가 아는 분과 많이 닮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세상엔 서로 닮은 이가 많다 하더군. 김선비는 담담히 대답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 안마루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가 장기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비님, 장기는 두실 줄 아시겠지요? 장기라, 그것은 어떻게 두는 것이오? 연하는 하나하나 장기말의 위치와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옆에 놓인 다과상의 엿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엿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 조각을 조심스레 입에 넣더니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엿이라 하였소? 참으로 달콤하구나. 선비님 설마 엿도 처음 드시는 건가요? 연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합천에선 어떻게 지내셨기에 선비님 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나요? 김선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연화가 말을 움직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어머, 선비님 장기는 처음 두신다면서요. 장군이요. 연화는 놀란 눈으로 장기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잘 두시잖아요. 그저 그대의 설명이 좋았을 뿐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고 입가에는 엿의 달콤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가씨, 김판석 대감댁 아드님께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춘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또,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은 하루 걸러 영의정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에 맞게 행동했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게.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선비님, 마침 김선비가 나타나자 연화가 환한 얼굴로 그를 반겼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비님과 약속이 있어 나갈 참이었네. 연화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둘은 급히 뒷문을 빠져나와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한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판석 대감의 아들이 그대를 괴롭히는 모양이요.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정적이라 아버지를 쥐고 흔들기 위해 저와의 혼사를 빌미로 삼는 것이지요. 그럼 저자와 혼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당연하죠. 저번에 보셨잖아요. 그는 너무나 교만하고 여자를 무시해요. 마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한때는 인간의 죽음을 빼앗는 자신의 일에 차갑게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하를 만난 뒤로 무엇인가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은 달라요. 연하의 말에 김선비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고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가끔은 너무나 슬픈 눈빛을 하세요. 마치 내일이라도 곧 떠날 사람처럼요. 김선비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가였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승사자라 하오. 연하는 잠시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네요. 저승사자라면 암행어사가 분명하시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밀을 감추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선비님께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도, 모든 것을 새롭게 보시는 것도 분명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겪고자 하신 거겠죠?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말씀이 최근 포도대장의 비리 소문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던데요. 그것 때문에 암행 나오신 건가요? 연화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의정 최대감이 원하는 대로 연화를 지키고 그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고. 해질 무렵 김선비는 한양 포도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연화의 말대로 포도대장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분명 김판석 대감과 관련이 있을 터였습니다. 나리,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던 포도청 아전이 홍주서의 모습을 한 김선비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에 사원부를 드나들며 홍주서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께 드릴 말씀이 있네. 김선비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께서는 지금 내금위장과 함께 계시겠지. 김선비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죽은 자의 혼령도 산자의 악행도 모두 알고 있는 그였기에 포도대장과 내금위장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나왔네. 김판석 대감과 관련된 포도대장의 작패와 내금위장과 나누는 협작질도. 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혹시 김선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미 연하에게 암행어사로 오해받은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포도대장에게 전하게나 조만간 그를 찾아가겠다고.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도대장은 물론 김판석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의정의 저택. 아버님, 소녀 김선비님과 잠시 출타하였다 오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정자에서 연하와 저승사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 어제 포도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대가 말씀하신 그들의 적패를 파헤쳐 보려 하오. 연하의 눈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김판석 대감 일당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시오. 나는 김선비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려다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님이시니까요. 연하가 웃으며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저승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제가 걱정되는 건 연하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오? 이 일이 끝나면 선비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시나요? 저승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연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거라면 떠나시기 전에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연하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선비는 포도대장의 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시게. 포도대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김선비의 방문을 예상한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게 어사나리. 아니 자네. 포도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판석 대감과 거래한 모든 장부를 가져오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무슨? 내금위장을 통해 빼돌린 군비, 상인들에게서 갈취한 세금, 그리고 김선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의정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모든 증거들까지. 포도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욕망도, 죽어가는 자들의 한숨도. 포도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비리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세. 김선비는 장부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욕심이 많구나. 짧은 삶 속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욕심내다니. 이보게. 내일 아침 이 모든 것을 조정해 공개하시지요. 그리고 김선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김판석 대감에게 전하시지요. 영의정의 딸을 탐내는 일은 이제 그만두라고. 하지만 김판석 대감께서 그가 영의정을 음해하고 딸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니. 포도대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김선비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일은 꿈이라 생각하시지요. 다음 날 아침 한양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도대장이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고백하고 김판석 대감 일당의 음모를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영의정의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포도대장이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님의 오해도 풀리실 것이지요? 최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사흘.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판석 대감 일당의 비리가 밝혀진 후 한양도성은 잠시 정적 간의 싸움이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연화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는 매화나무 아래로 가보는 건 어떻소?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께선 언제까지 이곳에 계실 수 있나요?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내 임무는 언제나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법이요. 그럼 며칠이나 남으신 건가요? 사흘. 김선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짧아요. 인생이란 원래 짧은 것이요. 다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과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면 저승사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는 말하지 마시오.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연화야, 저승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승사자시죠?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선비님, 전 이제 알아요. 선비님이 누구시든 어디서 오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연화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만 진실이길 바랄 뿐이에요. 김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거짓이 없소. 그럼 됐어요.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죠. 매화나무 아래에서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영의정의 서재에서는 촛불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창밖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고지로구나.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저승사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안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저승사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이 감정이 떨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해드릴게요.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이 이상하오. 저승사자의 말에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 분이 아니시죠?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에는 깊은 어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선비님의 모든 것이 마치 저승에서 오신 것 같은 그 신비로움이.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들렸지만 그것은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소?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요. 마치 영원 속에 잠든 것처럼. 달빛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김선비는 연화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평온했고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구나. 김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을 살며 보았던 그 모든 이별과 만남, 생과 사의 순간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시려는 건가요?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 김선비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님,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저승사자이신 거죠? 그렇소. 나는 영혼을 데려가는 자, 죽음을 관장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선비님과 함께 있으면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두렵지 않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 싶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연화가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틀 밤이 남았소. 그래서 오신 거였군요. 아버님을 모셔가시기 위해. 처음엔 그랬소. 하지만 이제는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저승사자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비록 짧지만 둘은 아침 햇살 속에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승사자는 알았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토록 사랑을 갈구하는지, 왜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지.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영의정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지켜주어서.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연화였습니다. 들어오거라. 대감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나실 건가요?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행복한 생을 살았으니. 아버님. 연하야,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네가 혼인하는 것도 못 보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대감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하야, 잘 있거라. 연화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선비님,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연화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어쩌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승사자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모습도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아가씨, 큰일입니다.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김선비가 떠난 후 그녀의 눈빛은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홍주서 나리께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원님 말씀으로는 기적이라 하십니다. 이제껏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눈을 뜨셨다고? 연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며칠 후 회복기를 거친 홍주서가 정승댁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홍주서가 인사를 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승의 깊이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만 홍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후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리고 그 꿈속에서 연화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뵈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매화나무 아래에서 기억하시나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그 꿈이 아닌 듯 생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해 준 것처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매화가 꽃잎을 날렸습니다. 아가씨, 홍주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꿈을 함께 꾸어주신 것은 아닌지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꿈을 꾸었던 걸지도. 둘은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연화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인연을 이어준 이유를. 편지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 그 특별한 사랑의 기억이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충청도 논산 강경포구 근처의 작은 마을에 김연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김연의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조부 때 큰 화를 당해 몰락한 후로 찢어지게 가난해져 마을에서는 양반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김연은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고 책을 읽다가도 자주 기침을 하곤 했답니다. 저 도련님은 어찌 저리 약한지. 쯧쯧! 저러다가 과거는 언제 보려나? 양반이라 하기도 못하지. 마을 사람들은 김연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만 김연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글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김연이 사는 강경포구에는 장사꾼들이 끊임없이 드나들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강경포구에서 제일 유명한 객주집에는 정혜라는 막내딸이 있었지요. 그 어여쁜 정혜를 김연은 마음에 품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정혜는 아버지를 도와 장부 정리며 물건값을 흥정하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영리한 교수였지요. 어느 날 김연은 용기를 내어 정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은 연서를 전하려 했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쓴 편지였지요. 어머님, 오늘은 꼭 정혜 아가씨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고, 아들아.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 자식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걱정 마세요. 정혜 아가씨는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와서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하지만 객주로 가던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찍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정성스레 쓴 편지는 바람에 날려 개천에 빠져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눈을 뜬 김연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김연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아들이 논산 제1의 부자 정객주의 딸을 사모한다는 게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었지요. 연아, 너는 마음이 고운 아이니 언젠가는 좋은 처자를 만날 것이다. 하지만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정혜 아가씨에게 진심입니다. 그날 밤도 김연은 정혜와의 만남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연의 생일이 되어 어머니는 쌀을 아껴 작은 무지개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지개떡을 정혜에게 전하러 갔지요. 정혜 아가씨, 오늘이 제 생일이라 어머님이 무지개떡을 해주셨는데 나누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만든 약과인데 담례로 드릴게요. 김연은 정혜가 약과를 건네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연은 어머니께 자랑스레 약과를 내밀었지요. 어머님, 보세요. 정혜 아가씨가 주신 약과예요. 아이고, 객주댁 규수가 우리 김연을 생각해 주다니. 그날 밤도 김연은 이미 정혜 아가씨와 혼례라도 치른 듯한 상상을 하며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연은 어머님의 관절통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고 말았죠. 산길을 오르던 김연은 숲속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낭자, 한양으로 같이 가시면 안 되겠소? 내가 낭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소. 하지만 아버님께서 분명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연은 숨을 죽이고 오두막 뒤편에서 안쪽을 훔쳐보았지요. 그곳에는 정혜와 한양에서 온 비단 상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정혜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고 둘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비단 상인이 정혜에게 몸을 기울이자 정혜는 눈을 살며시 감는 게 아니겠어요? 김연은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허약한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절하며 쓰러지는 김연의 몸이 그만 오두막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혜와 비단 상인이 김연에게 달려왔지만 이미 김연은 의식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소! 내가 마을로 없고 빨리 의원에게 가봐야겠소! 비단 상인이 마을로 달려가자 정혜는 김연을 들쳐업은 비단 상인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약방에 당도한 그들은 급하게 의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아이고, 우리 연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약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의원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부탁하였답니다. 다행히 큰 탈은 없으나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하오. 더구나 일이 허약하니 잘 조리하셔야 할 것이오. 그저 목숨만이라도 건강하면 다행이지요.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루 3번 꼭 복용하시게. 이튿날이 되어서야 김연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얘야, 이제 정신이 들었느냐? 어머님, 제가 어찌 집에 왔나요? 정혜 아가씨와 한양 상인이 너를 들쳐업고서 의원에게 갔다고 하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느냐? 무슨 일이 있었더냐?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매일 밤 정혜를 그리며 꿈꾸던 행복한 상상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로 김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연이 문득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기 없는 표정과 초점 잃은 눈빛을 하고는 새끼줄을 들고 산으로 향했지요. 하얀 눈이 쌓인 산길을 힘없는 발걸음으로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속 깊은 곳까지 이르렀지요. 김연은 큰 소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자신의 목에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썩었던 것인지 김연이 뛰어내리자 가지가 부러지면서 새끼줄이 풀려버렸습니다. 김연은 눈 쌓인 비탈길을 따라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멈추려 해도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아이구야. 김연은 눈 쌓인 언덕길을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소나기에 힘도 없어 주변의 풀포기를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앞쪽 길모퉁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누구 없어? 도와주시오. 저 언덕 밑에 한 여인이 눈길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곱게 차린 차림새로 봐서는 꽤 잘 사는 집 규수 같았습니다. 딱 봐도 산속 사당에 치성을 드리러 가던 중 그녀 역시 눈에 미끄러져 발을 다친 모양이었지요. 옆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재물 보따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여인과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연은 그 여인과 부딪히는 찰나에 여인을 번쩍 들어 허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연은 여인이 다칠까봐 여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여인은 김연이 언덕을 미끄러지며 엉덩이가 들썩일 때마다 자신의 그곳을 찔러오는 기쁨으로 그만 구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여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과격한 허리춤에 박히느라 다친 발목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평지가 나오면서 김연은 멈출 수가 있었고 얼른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습니까? 여인은 거칠어진 숨을 간신히 잠재우고는 말했습니다. 발목이 다친 것 같아요. 김연은 그 여인의 치마를 걷고 그녀의 발목을 만져보았지요. 그녀의 발목은 유난히 희고 얇았답니다. 김연이 자신의 치마를 걷고 자신의 발목을 잡자
얼굴을 붉히면서도 잡힌 발목이 아파 움찔거리며 말하였답니다. 아파요. 부러진 건 아닌지 겁이 나네요. 그럼 어서 의원을 찾아야겠네요.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조차 없어요. 혹시 어디에 사시나요?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김연은 여인을 겨우겨우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비틀거리며 조심조심 걸어가 안방에 눕혀주었지요. 내가 가서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김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려 하였는데 갑자기 여인이 불렀습니다. 총각이 가버리고 나면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을 때까지만 제 집에 머물며 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김연은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찍이 서방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연은 홀로 사는 여인을 두고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김연은 당분간 과부의 집에 머물기로 하였답니다. 알겠소. 그럼 우선 의원부터 데려오겠소. 김연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던 참이었지만 비틀거리며 의원을 부르러 갔답니다. 그리고 의원을 데려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디가 아픈 것이요? 발목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엎드려 보시오. 의원은 과부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발목 여기저기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의원이 발목부터 시작해 종아리와 무릎까지 올라가니 치마가 자꾸만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 과부의 허벅지며 속살까지 보여지게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김연은 민망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발목이 부러지긴 하였으나 많이 부러진 건 아니고 살짝 금이 간 것 같소. 그러니 한 몇 달 동안만 발목을 사용하지 말고 잘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이요. 그런데 의원이 과부에게 처방전을 써주며 김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살다 총각처럼 허약한 사람은 처음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허한 몸에 기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장가도 가기 전에 저승사자를 먼저 만나게 될 것이요. 보약이 필요하면 날 찾아오시오. 의원의 말에 김연은 마음이 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었지요. 약재를 처방하고 의원이 돌아가자 과부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뒷간에 가고 싶어요. 한참 동안이나 참고 참다. 결국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김연에게 말했지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김연은 바깥에서 요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소. 김연이 요강을 가져다 주었지만 과부는 발목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혼자서는 그 요강 위에 걸터 앉을 수가 없었지요. 혼자서는 일을 못 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참, 그렇지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김연은 누워있는 과부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리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여인네의 숲이 보였지요. 김연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부들거리는 양손으로 과부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서는 요강 위에 앉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졸졸졸 거리는 오줌 소리를 듣고 나서는 다시 과부를 눕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배고파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김연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찬들을 대충 챙겨서는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지요. 발목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과부를 벽에 기대게 하여 주고 숟가락을 들고 과부의 입에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은 물수건을 가져와 과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 주었지요. 그러자 과부가 말하였지요. 아까 굴러떨어지면서 온몸 여기저기가 더럽혀졌으니 그 물수건으로 몸도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흰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그 흰살을 보자 그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차마 그녀의 몸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었지요. 과부가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다가 소피가 마려울 수 있으니 오늘 밤 내 옆에서 주무셔 주세요. 아니,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방에서 잔단 말입니까? 그럼 옆방에서 주무시고 제가 저 종을 흔들 테니 종소리가 들리면 빨리 와주세요. 알겠소.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김연은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과부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종을 흔들면 빨리 안방에 가서 그녀의 대소변을 모두 받아주면서 가끔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김연은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네의 푹신한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여인네의 몸을 만지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갔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여인의 알몸은 김연에겐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지요. 그러다 보니 김연은 정의 아가씨 때문에 울고 지내던 기억도 까맣게 잊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니 과부의 발목이 많이 좋아졌지요. 과부는 절룩거리긴 하였지만 이제 걷기도 하면서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 과부가 한 달 동안 김연을 살펴보니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여인의 눈에는 더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허약하지만 자신의 몸을 씻어줄 때 얼굴을 붉히는 것이 제법 사내처럼 보였답니다. 김연이 아니었다면 여인은 이렇게 편히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었지요. 총각은 내게 하늘이 보내준 은인과도 같은 분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 이렇게 도와주시니. 여인의 진심 어린 말에 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리 칭찬을 해주니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복한 두 사람은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입을 맞추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몸이 달아오른 김연은 여인을 이불 위로 쓰러뜨렸지요. 그러나 과부를 쓰러뜨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남녀의 일을 어찌하는지 듣고 본 적이 없는지라. 과부는 수줍어하는 김연의 모습을 보다가 쪼그라져 있는 그의 아랫도리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또 어찌 이리 겁에 질려 있나요? 제가 그리 무서운가요? 과부는 깔깔 웃으며 김연을 놀렸습니다. 김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저었지요. 과부는 김연의 순수한 모습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연은 부끄러워 과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왜 그리 부끄러워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과부의 다정한 말에도 김연은 며칠 동안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과부는 강단이 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바엔 장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사와 주세요. 김연은 여전히 풀이 죽은 채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으로 향하던 중 어느 주막 뒷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주모의 달콤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김연은 호기심에 살며시 들여다보았지요. 그 방 안에서는 한 사내가 주모의 속옷을 벗기고는 그녀의 몸 위에서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 그 사내의 솜씨에 주모는 정신줄을 놓고는 그 사내의 등을 마구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김연은 그 사내의 솜씨가 부러웠던지라 어찌하면 그리 여인네를 혼절시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이 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제가 술 한 잔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막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서는 김연이 사내에게 술을 따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찌하면 그리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자신의 이름이 윤상이라 말한 사내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것이 궁금하시다고요? 나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도와주시오.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그렇게 김현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인 윤상의 점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며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충청도 외곽에 있는 한 마을에 양반집 마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양주 최고의 명주명가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면 그 부드러움에 반하실 것이고 눈으로 보시면 그 광채에 매료되실 것입니다. 윤상은 비단을 마님의 손등에 살짝 스치듯 대보게 하면서 그녀의 손을 은근히 잡아쥐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의 손을 더 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값을 깎지도 않고 비단을 사더니 오늘 밤에 나머지 비단들도 전부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시었소?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먼저 그녀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주면 안 되는 것이요. 줄 듯 안 줄 듯, 넣을 듯 안 넣을 듯 해야 먼저 안달이 나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고는 그날 밤에 숙소를 나가서 다음 날이 밝고 나서야 윤상은 돌아왔답니다. 윤상이 없을 때 혼자 남은 김현은 윤상이 한 말을 곰곰이 기억하며 잠들었습니다. 줄 듯 안 줄 듯, 넣을 듯 안 넣을 듯. 그들이 두 번째로 전라도 어느 마을에 들르자 과부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서방, 이번엔 반년이나 지나서 오시나요? 그새 저를 잊으셨나 보죠? 아이고 얼매님,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어? 매일 밤 이게 그리워 잠도 못 이뤘다오. 윤상은 시치미를 떼며 월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거짓말, 그새 다른 마을 여인들 품에서 좋은 시절 보내셨겠지요? 아이고, 이 사람. 내 진심을 이리 의심하시면 어쩌. 윤상은 월매의 허리를 살짝 끌어안으며 달랬고 월매는 금세 화가 풀린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오래전 폭풍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선상집 주모가 윤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며칠 더 머무르셔야 해요. 지난번엔 하룻밤만 자고 가셔서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주모는 윤상의 팔짱을 끼며 떼를 썼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원도 시골 마을의 과부집이었습니다. 윤상은 이번엔 김현이 나서보라 했죠. 마님, 이 향랑은 서울 대비님께 진상하려던 것인데 마님을 보자마자 이 향랑의 주인이 마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리 고우신 분이 이 향을 지니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향기로운 마님의 자태에 넋을 잃을 것입니다. 김현은 향랑을 그 과부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보았지요. 그랬더니만 그 과부는 배시시 웃으며 김현의 손을 더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과부는 그 향랑과 분가루 등을 사면서 저녁에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 와서 향랑을 어찌 자신의 몸에 달아야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막의 숙소로 돌아온 김현은 윤상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줄 듯 안 줄 듯, 넣을 듯 안 넣을 듯의 의미를. 허허, 이제 좀 알겠어? 이제 좀 여인네를 알게 된 것 같군요. 김현은 윤상을 따라다니며 여인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눈빛 하나로 여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법, 말 한마디로 그리움을 달래주는 법, 은근한 손길로 마음을 녹이는 법을 알아갔지요. 여인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오묘하단 말이야. 진심으로 대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정성껏 공들이되 집착하지 말아야 하네. 윤상의 가르침대로 김현은 이제 여인들을 대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전처럼 어색하게 굴지 않았고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도 터득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고향에 두고 온 과부 생각이 남아 있었답니다. 윤상과 함께 다니다 보니 김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면서 장사의 비법도 자연스레 익히게 된 것이지요. 윤상이 가져간 물건들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읽으면 장사의 비법도 절로 터득하게 되는 법이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야. 윤상의 말대로였습니다. 김연은 이제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녀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은밀한 비법까지 모두 터득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윤상을 따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닌 덕에 김연의 허약했던 몸은 어느새 건장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윤상은 김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가진 모든 비법을 배웠어. 이제는 홀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할 때요. 김연은 윤상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능력을 잘 발휘해 보시오. 한양에 있는 한강상단에 가서 내 이름을 대면 일할 기회를 줄 것이오. 그렇게 김연은 윤상과 작별하고 곧장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과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지요. 부인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이오? 김연은 며칠을 기다려 보았지만 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과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결국 김연은 윤상의 말대로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연은 윤상이 말한 한강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윤상의 소개로 왔다는 말을 하자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달이 지나자 김연은 한강상단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팔게 되었답니다. 특히 여인들을 상대하는 그의 재주는 상단의 매상을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어찌 저리도 여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지 대체 누구에게 배웠단 말이오? 상단의 행수들은 김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리운 이가 있었지요. 어디서 그 과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항상 근심 어린 모습으로 지냈답니다. 그렇게 김연이 한양 제1의 한강상단에서 한 해 동안 일하게 될 때쯤 한강상단은 큰 골칫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10년간 독점권을 받은 홍삼무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금산의 홍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대행수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해야 할 홍삼마저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지요. 하루는 김연이 금산의 한 주막에서 주모와 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연은 주모의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을 전했고 주모는 그의 품에 녹아들듯 안겼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나리, 어찌 이리 여인의 몸을 그리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오? 주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연의 손길 하나에 주모는 이미 넋이 반쯤 나간 듯 했지요. 아이고, 나리, 이러다 제 혼이 다 빠져나갈 것만 같아요. 주모는 김연의 품에 안겨 달콤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입맞춤은 꿀처럼 달콤했지요. 나리, 당신을 만난 건 제 전생의 쌓은 복인가 봐요. 주모는 김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김연의 품에 안겨있는 주모의 모습은 마치 달빛에 젖은 난초와도 같았지요. 이렇게 달콤한 밤이 무르익어갈 때 주모는 문득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요즘 홍삼이 귀한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오. 평양상단 놈들이 홍삼 제조소 주인들을 매수해서 청나라에 팔아넘기고 있다는데. 김연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주모의 말에 따르면 이틀 후 밤에 평양 상단 행수와 금산 홍삼 제조소 주인이 이 주막에서 만날 약속이 있다고 했지요. 김연은 즉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날 밤 평양 상단 행수와 제조소 주인은 술에 취해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김연은 둘이 고주망태로 취해 있는 틈을 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광에 쳐넣었지요. 이놈들, 내가 진상품을 빼돌린 도적놈들을 잡기 위해 일이 암행한 지도 한 달이 되어서야 니놈들을 잡게 되었구나. 감히 조정의 진상품을 빼돌려 청나라에 팔아넘기다니.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김연은 암행어사의 근엄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다그쳤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두 사람은 덜덜 떨며 모든 것을 실토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잘못했습니다. 평양상단에서 매달 은자 1000양씩을 준다고 하니 그만 참지 못하고 홍삼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그 홍삼들을 받아 모두 청나라 밀무역하는 참상들에게 넘겼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김연은 곧바로 금산 포도대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평양상단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한강상단의 손해에게 10배를 배상하게 되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강상단의 대행수는 김연을 크게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자네의 기지로 우리 상단에 큰 위기를 구했으니 이제 행수가 되어 상단을 이끌어주게. 소인에게는 너무 과분한 자리입니다. 아니네. 자네의 능력을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 더 사양치 말게. 이렇게 김연은 한강상단의 행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부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의 앞길에는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한강상단의 대행수가 김연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평양상단의 비리를 밝혀낸 공로가 크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하세. 해질 무렵 대행수의 집을 찾은 김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과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오랫동안 못 뵈었더니 이젠 사내가 다 되셨군요. 과부는 음흉한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아니, 부인이 여기에 어찌? 전 과부가 아니라 이 집의 딸이랍니다. 제가 과부라 속인 것입니다.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까? 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사모하던 여인이 다름 아닌 한강상단 대행수의 무남 동료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를 막대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호호,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숨긴 것인데요. 아버님께서 절 위해 좋은 혼처를 찾고 계셨거든요. 대행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르겠지만 자네의 부친과 나는 아주 절친한 사이라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내 사위로 점찍어두고 있었지. 어릴 적에 내 딸아이와 자네가 곧잘 놀기도 하였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는가? 대행수 어른, 저희 아버님과 아신다니. 어찌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딸아이가 자네를 점찍어두고는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네. 그렇게 대행수는 자신의 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자네는 평양상단의 비리를 밝혀내는 수완을 보여줬으니 이만하면 자네의 능력은 충분히 보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 사위가 되어 상단을 이끌어주게나. 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한강상단의 무남 동료가 일부러 과부로 위장해 자신을 시험했던 것이고 그 뒤에 호련히 사라진 것도 윤상이라는 보부상을 만난 것도 모두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윤상 어른도 그분은 우리 상단의 원로이시지요. 도련님의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은 한강상단의 새로운 대행수가 되었고 아내와 함께 상단을 이끌어갔지요. 신혼 첫날 밤 새색 씨는 김연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줍어하고 어색하기만 하던 사내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김연은 윤상에게 배운 모든 비법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김연에 넣을 듯 안 넣을 듯한 기술에 새색 씨의 숨결은 점차 거칠어졌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끈적하게 하나로 얽혀졌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러다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어여, 이리 오세요. 새색 씨는 김연의 교묘한 기술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 고을의 여인들을 달래며 익힌 그의 솜씨는 이제 신들린 듯 했지요. 일이 달콤할 줄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새색 씨의 숨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그녀는 결국 몇 번이나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다시 김연의 달콤한 손길이 시작되었고 새색 씨는 다시 정신을 잃었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새색 씨는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했답니다. 달빛이 쓰러질 무렵 새색 씨는 완전히 지쳐 김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생겼고 한강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장사의 재주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김연은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일궈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한편 논산의 정혜는 자신의 상단에서 아버지를 돕는 훌륭한 여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한양에 올라와 물건을 거래할 때면 김연과 그의 아내를 만나 예정을 나누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천생연분이란 것은 멀리 있어도 만나게 되어 있고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법입니다. 김연과 한강상단의 무남동녀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법이지요.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북방 국경 근처 함경도 인근의 작은 마을 산의 도안은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바로 근처 마을을 침입하는 여진족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여진족은 오랫동안 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벌판에서 생활했는데 이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여진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조선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았고 국경 근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함경도 백성들은 언제 여진족이 침입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죠. 관청에서도 여진족 무리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군사를 보냈지만 여진족은 기마병들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약탈을 마치고 사라졌기에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하의 마을에 갑작스레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수십 마리 말이 내달리는 소리로 변했고 그 뒤로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진족이 마을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막의 손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거리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여진족 기마대가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작은 보따리를 챙겨 도하의 등에 매준 뒤 뒷문으로 내보냈고 도하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도하는 산비탈을 필사적으로 달려오르다 숨에 지친 나머지 잠시 멈춰 뒤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마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달을 가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도하는 굳어졌지만 반드시 도망치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하는 한참을 달리다 높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웅크렸습니다. 여진족의 함성과 말 울음소리가 한참을 이어졌다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동이 트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도화의 주막은 완전히 불타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화는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은둔 검객 운청이었습니다. 운청은 도화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옆마을에 살던 검술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북방을 떠돌며 검술을 익힌 무인이었으나 지금은 이 마을 근처에 정착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진족의 습격이 있었을 때 운청은 멀리 강 건너 다른 마을에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웠던 상황이었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을에 없었던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운청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그때 그의 시선이 산 중턱에 홀로 앉아있는 도화에게 멈춰섰습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내의 모습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운청이 다가가자 도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운청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화의 눈동자는 가족을 잃은 사내의 눈동자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도화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아닌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냐? 운청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도화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화는 그의 옆구리에 검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검술을 아시나요? 왜 검술을 배우고 싶은 것이냐? 복수를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도화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부모님을, 마을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화의 말에는 어느 누구보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운청은 도화가 검술을 배운다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검을 다루며 익힌 그의 본능이 이를 말해주었지요. 강해지고 싶다면 내가 너를 가르치마. 도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술은 단순히 남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다. 너의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겠습니다. 운청은 도화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도화는 운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운청의 집은 도화의 옆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고 옆에 연무장이 있었기에 검술을 연마하기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도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청은 처음부터 검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화에게 검술에 매진하기 위한 집중력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운청은 도화에게 차가운 산골 물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도화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운청은 그 속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도화는 점차 추위도 잊은 채 물소리와 새소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알아갔습니다. 운청은 도화의 놀라운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수년을 걸릴 과정을 도화는 반년 만에 터득했고 그의 집중력은 마치 숙련된 검객과도 같았습니다. 운청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도화에게서 피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후 도화는 연무장에 자갈을 깔고 맨발로 균형을 유지하며 걷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운청은 이 과정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검술의 기본은 발놀림에 있다. 내 마음처럼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뾰족한 자갈들 덕분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자갈밭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달랐습니다. 그의 균형 감각은
운청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죠. 해가 뜨면 도화는 무거운 돌을 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운청은 도화에게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노와 슬픔도 이 숨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이렇게 고른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저녁이 되면 촛불 앞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운청은 도화에게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 어둠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어둠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촛불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여진족에 대한 분노,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화는 이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둠을 들여다볼수록 그날의 습격이 떠올랐고 이를 잊으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도화는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음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날 밤 마을을 태웠던 횃불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다급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진전이 없자 도화는 밖에 나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 의원의 딸 현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밝히고 마루에서 늦은 밤까지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도화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심란해져서요. 혹시 스승님께서 하라신 대로 명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정의 말에 도화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가끔 담장 너머로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와서요.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마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날의 기억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정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환자로 찾아온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밤새 치료했지만 결국 아이는 새벽녘에 숨을 거뒀어요. 도화는 조용히 현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정아, 의원은 언제나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죽음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다음 생명을 위해서라도. 잠식되지 말라. 스승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쩌면 도와 오라버님께서 마주해야 할 것은 그날의 기억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이 주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첫걸음이 아닐까요? 도화는 현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했고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을 마주하라는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건 어쩌면 그날의 기억이 아닌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정은 도화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닌 깊이 있는 통찰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현정님께서 정말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도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도화는 빙그레 웃으며 담장 너머로 현정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밤 도화는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비로소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도화는 더 이상 현정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청은 밤늦게까지 수련하는
도아의 모습을 보며 이런 변화를 눈치챘고 속으로 매우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제자라면 10년은 걸릴 내면의 수련을 도아는 단 1년 만에 모두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력은 이미 젊은 시절 운청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운청은 처음으로 도아에게 나무로 만든 연습용검을 건넸습니다. 이제 너의 몸과 마음이 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그날부터 도아의 진정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수를 배우기 시작하며 도아의 재능은 더욱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검술 자세를 남들보다 몇 배는 빠르게 습득했고 이를 응용하여 다른 동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도아는 맨발로 연무장에 서서 검술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도아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려 하기 전에 추위를 이겨라. 고통을 이겨라. 그리고 너 자신을 이겨라. 운청이 가르쳐준 모든 검술의 자세를 완벽히 소화해내자 이제 매일 아침 운청은 도아와 함께 진검으로 실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수련회. 도아의 온몸은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운청의 공격은 마치 폭풍우처럼 거셌고 도아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아는 운청의 공격에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반격하는 시도가 늘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검을 휘둘렀고 도아의 동작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운청은 그의 실력에 매우 놀라며 전보다 진지하게 실전에 임했죠. 진검 수련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고 도아와 운청은 수시팝을 주고받았죠. 그러나 순간 운청의 검이 도아의 어깨를 꽤 깊게 베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고통에 도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운청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다해 검을 휘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아의 실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여 더 이상 스승으로서 수위를 조절하며 수련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즉시 대련은 중단되었고 운청은 도아를 부축해 옆집 이 의원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의원님 계십니까? 마침 이 의원은 연마을 환자를 보러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대신 현정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도아의 몸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도아는 현정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옮겨갔고 운청은 밖에서 도아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현정은 치료하기 위해 도아의 윗옷을 벗겨냈고 그 순간 그의 훈련된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검술을 배우는 사내답게 아주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죠. 현정은 그의 몸을 빤히 바라보다 얼굴을 붉혔고 도아도 현정의 시선을 느꼈는지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저 소독된 천으로 도아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낸 뒤 약병에서 연고를 꺼내 상처에 발랐습니다. 의원의 딸답게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상처를 다루는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정의 눈동자에는 깊은 걱정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아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치료받으러 오세요. 현정의 말에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운청이 도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도아는 현정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정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도아는 현정에게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이 의원도 왕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죠. 어제와 같이 도아는 윗옷을 벗었고 현정은 약재를 그의 어깨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험하게 수련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도아는 다정한 그녀의 말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그녀에게 물었죠. 왜 저를 늘 걱정하십니까? 단순히 환자를 보는 의원의 마음이십니까? 도아의 질문에 현정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의원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가슴이 떨리진 않을 터이지요. 현정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매일 밤 오라버니가 험한 수련을 하고 돌아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오라버니를 연모했나 봅니다. 도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현정의 얼굴을 감쌌고 그들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처음 뵌 순간부터 당신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죠. 도아가 천천히 현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날 둘은 서로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아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수련에 집중할 무렵 마을에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방의 여진족 일부 무리가 마을을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떠올랐고 특히 운청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아야, 이제 너가 배운 것을 써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도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내 수십 마리 말이 내달리는 소리로 변했고 그 뒤로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운청이 먼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도아야, 때가 왔다. 도아는 스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진족 기마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기마대의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먼저 말해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 기마병의 약점은 말이다. 내가 앞쪽을 막을 테니 너는 뒤쪽을 맡아라. 도아와 운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기마대가 마을로 들이닥쳤을 때 운청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다. 운청의 검이 기마병의 다리를 베었고 기마병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편 도아는 마을 뒤편에서 몰려오는 기마대를 맞이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도아의 몸놀림은 빨랐고 검술은 매서웠습니다. 마을 위의 기마병들은 도아의 재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습니다. 여진족은 이렇게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은 기마병들은 급히 말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아와 운청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래, 나도 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두 사람은 도망친 여진족들이 다시 자신들의 무리를 끌고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지요. 그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여진족 무리의 대장인 티무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국경 지역을 약탈하며 여진족을 이끌어온 우두머리였습니다. 티무르는 말 위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기마 실력을 가졌고 그의 창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위신을 건드리는 것을 가장 참지 못했습니다. 고작 시골 마을 하나를 치지 못하다니. 티무르의 분노가 담긴 외침이 여진족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들은 땅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곳에 대단한 검소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검객과 젊은 제자. 늙은 검객이라고? 네, 마을 근처 산속에 은거한다는 검술의 달인과 그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검술은 제가 본 어떤 무사들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티무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군.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검 하나로 마을 전체를 지킬 순 없을 터. 그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라. 특히 검객들과 가까운 자들을 찾아내도록. 티무르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변에 은신처를 만들고 번갈아가며 마을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부하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티무르는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의원의 딸이라. 우리가 찾던 약점이 바로 그것이다. 티무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마을엔 여진족이 다시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청은 도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진족의 대장이 직접 올 것이다. 옆집 이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지면 많은 부상자가 생길 것이고 그들을 치료할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현정아, 오늘은 뒷산에 가봐야겠다. 상처를 치료할 약초가 더 필요하구나. 저도 갈게요, 아버지. 그녀 역시도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요. 이른 아침, 아직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둘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좋은 당귀가 자랐네요. 현정이 산비탈의 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뿌리가 굵고 튼실한 당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저기 좋은 자리가 보이는구나. 조심히 캐거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이 의원은 딸에게 당귀를 맡기고 자신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다른 약초들을 살폈습니다. 둘은 약초를 캐며 조금씩 산을 올랐습니다. 이미 광주리 하나가 거의 차오를 만큼 약초를 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내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티무르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본능적으로 현정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진족 부하들이 두 사람을 제압했고 이 의원과 현정을 단단히 밧줄로 묶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진족들은 멀지 않은 산속 동굴에 임시 거처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현정과 이 의원은 발버둥 쳤지만 온몸이 묶여 있었던지라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정을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바라보았지요. 시골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는 것에 여진족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풍만하게 튀어나온 현정의 몸은 여진족들에게 몹쓸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죠. 이 의원은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려 하는 것을 눈치채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굴 앞에 보초를 서던 두 명의 여진족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나머지 무리들은 당황하여 두리번거렸고 그들 앞에 도아가 나타났습니다. 티무르의 부하들이 급하게 무기를 뽑아들었지만 도아의 검이 더 빨랐습니다. 도아의 칼끝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두 명의 여진족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여진족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는지 동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안은 재빨리 이의원과 현정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아, 자네가 어떻게? 이 의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여진족의 침입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어 뒤를 쫓았습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도망친 자들이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도안은 두 사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친 여진족들이 이미 근처의 동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도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이원과 현정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현정이 말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며 본 숨은 산길이에요.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 뒤편의 또 다른 입구로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운청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잘했다, 도아야. 운청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도아와 운청은 이제 여진족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죠. 그날 밤 현정이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고 도아는 그녀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아는 현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잡혀가는 동안 계속 오라버니를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는 오라버니를 볼 수 없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도아는 살며시 현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격렬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입술이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아는 현정의 육감적인 몸이 자신의 손에 닿자 이제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맛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정의 저고리를 풀어헤치고 깊숙한 곳에 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또한 검술로 단련된 사내의 몸이 자신의 살결에 닿자 소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그동안 참았던 뜨거움을 내내 흘리며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죠.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겨왔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 도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정을 평생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현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곧 전투가 임박할지도 모르니. 도아는 현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동이틀 무렵 현정은 살며시 도아의 방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다가올 전투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청은 이미 마당에서 도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아는 스승의 말뜻을 알았습니다. 티무르가 곧 무리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승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아가 물었습니다. 이미 뒷산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곳으로 피신시키도록 하자. 운청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먼지 구름이 마을 어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운청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왔구나. 운청과 도화, 이의원과 현정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운청과 도화가 시간을 끌고 이의원과 현정이 마을 사람들을 피신시키기로 했죠. 여진족의 무리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선봉에는 티무르가 있었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니놈들이 내 부하들을 물리쳤다고. 티무르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운청과 도하는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더 들려왔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염두하여 미리 운청이 관군의 지원군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죠. 전투는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진족 기마대가 돌진해 왔고 관군은 이에 맞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운청과 도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섰습니다. 도화야, 너가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때다. 운청의 말에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청의 검은 번개처럼 빛났고 도하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그들의 앞에 선 여진족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티무르는 분노에 차 직접 말을 몰며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앞을 막아선 것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티무르의 창이 도하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하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티무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티무르의 창과 도하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주변의 전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도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움직임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니놈이 감히. 티무르의 공격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틈도 커져갔지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티무르가 창을 크게 휘두르는 순간 도하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검이 티무르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순간 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쓰러진 티무르를 향했습니다. 티무르가 죽자 여진족 무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관군이 재빨리 도망치는 이들을 추격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전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여진족들은 모두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피난처에서 돌아와 크게 잔치를 벌였고 술과 음식이 풍성하게 오갔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요원의 집 마당에서는 현정이 부상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현정을 도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현정이 도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도하가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달빛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은 체포한 여진족들을 이끌고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도하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스승 운청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운청은 도하를 불렀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달빛이 하늘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도화야, 이리 오너라. 평소와 달리 그는 무예복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고 그의 곁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청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완성된 무인이니라. 아침 햇살이 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운청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 보였고 그의 흰 머리카락이 이른 아침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너가 티모르를 물리친 그 순간 난 직감했다. 운청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을. 너가 이곳에 왔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운청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너의 눈동자에서 나는 복수심이 아닌 의로움을 보았다. 도아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날. 운청이 그를 거두어준 그날을. 스승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운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 지금의 너가 되게 했다. 도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운청은 천천히 보따리를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스승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늙은이는 이제 떠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운청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운청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도아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운청은 걸음을 멈추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스승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는 네가 이미 갚았다. 운청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너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청의 모습이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도아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스승의 뒷모습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도아는 현정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현정에게 찾아갔을 때 현정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아 오라버니의 검과 제 의술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도아는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정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심에 알게 된 이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험하단다. 현정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의술.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만이 아니었죠.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픈 이들을 돕고자 하는 정성. 그것이 진정한 의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정아, 도아 오라버니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이원은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고 결국 이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승낙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이의원이 마지막으로 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을 부탁하네. 서로를 아끼며 살 거라. 네, 제 목숨보다 소중히 현정을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아와 현정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에는 수많은 사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